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종교의 본질로 거듭나기 위한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의 강의록 일부입니다. 네, 이게 2025년 12월 21일에 있었던 강의인데요. 맞아요. 근데 제목만 보면 그냥 종교 이야기 같지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딱 펼쳐보면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 또 개인이 겪는 고통, 심지어 의료 시스템까지 전부 하나로 꿰어내고 있어요. 정말 독특한 시각이죠. 네, 처음엔 이게 무슨 상관이지 싶은 것들이 막 연결되는데 듣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흩어진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 강의록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대체 뭘까? 네, 좋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잊혀진 사명에서 시작해서요. 길 잃은 현대인을 환자와 병자로 나누고 그 해법을 정말 뜻밖의 장소죠. 카페에서 찾는 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꿰어볼까요? 강의가 아주 익숙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네, 그 문장이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헌장 첫 구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거 다 외우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그게 바로 모든 문제의 뭐랄까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시작점이요? 네, 이 강의에서는 이 국민교육헌장 교육을 사실은 홍익인간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기초교육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홍익인간 지도자요? 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목표를 우리 DNA에 그냥 심어주려고 했다는 거죠. 와,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걸 몽둥이로 맞아가면서 배웠고 그 다음 X세대는 뭐 교단 앞에서 벌이라도 서면서 외웠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방식은 좀 거칠었지만 목표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이긴 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류를 이롭게 하는 리더가 되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어떤 문제죠? 그렇게 거창한 사명이라는 하드웨어는 심어줬는데 그런 그 사명을 어떻게 실현할 건데 여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사명이라는 하드웨어와 사용 설명서라는 소프트웨어.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인류를 위해 살아라는 명령만 있고 어떻게에 대한 답은 없는 거죠.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받았는데 전원 켜는 법도 모르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 세대가 거듭될수록 홍익인간은 그냥 벽에 걸린 급훈처럼 의미 없는 구호로만 남게 된 거죠. 뼈에 사무치게 하려고 몽둥이까지 들었는데 정작 그 정슌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된 그런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겁니다. 와, 정말 공허했댔네요. 그런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간 곳이 아마 종교기관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당연히 어떤 가르침을 구하러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의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해요. 그들의 신을 믿으러 간 게 아니다. 신을 믿으러 간 게 아니면요? 길을 알려줄 지도자, 그러니까 스승을 찾아간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의 그 사용 설명서를 줄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에게 구원을 바란 게 아니라 내 현실의 문제를 풀어줄 현명한 가이드를 원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달랐던 거죠. 어떻게 달랐나요? 이 강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공부를 통해 길을 찾고 싶었는데 돌아온 건 신앙, 즉 무조건 무릎 꿇고 빌고 매달리는 행위뿐이었다는 겁니다. 아,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네,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대신 그냥 믿고 기부로 해라 이 말만 들은 거죠. 여기서 아주 강렬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길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일차적인 죄수라고 불러요. 죄수요? 와, 굉장히 센 표현인데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죄수라고까지 하죠?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죄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나한테 주어진 재능과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든 상태, 바로 이걸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아, 내 안의 가능성을 가둬버린 죄. 그런 의미군요. 네. 그리고 이런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탈출구를 알려주지 않는 성직자들을 간수라고 표현합니다. 간수요? 네. 선의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 고통받도록 관리만 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셈이죠. 와, 스승을 찾아갔는데 간수를 만난 셈이네요.
이건 거의 희망 고문 수준인데요. 그렇죠. 내 안에 힘을 쓰는 법을 배우러 갔더니 오히려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법만 배우게 된 셈이니까요. 이 죄수라는 개념이 또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고요? 네, 바로 환자라는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일이 안 풀리고 속이 답답하고 미치겠고 누구한테 말도 못할 문제를 안고 끙끙 앓는 상태. 아, 즉, 정신적, 환경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환자라고 정의합니다. 아까 말한 그 죄수의 또 다른 이름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몸이 아픈 사람은 뭐라고 부르나요? 그게 바로 병자입니다. 이 강의는 환자와 병자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요. 이게 이 전체 논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환자와 병자. 어떻게 다른 거죠? 환자는 아직 병이 육신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 말하자면 자동차 엔진에 경고등이 막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경고등이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풀리지 않는 환경의 문제가 계속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종교 같은 정신적 지도 그룹이 이 환자 단계에서 문제를 풀어줬어야 해요. 아, 그 사용 설명서를 줘서 엔진 경고등을 끄게 해줬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 간수들은 설명서를 주지 못했잖아요. 네, 못 줬죠. 그럼 환자 상태로 10년, 20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어딘가 탈이 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응어리진 에너지, 그 풀리지 않은 스트레스가 결국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실제 물리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병자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즉 환자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물리적인 질병, 병자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네요. 네. 듣고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랑도 딱 통하고요. 그러네요. 결국 병자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병원으로 가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좌절을 마주하게 된다고 이 강의는 지적합니다. 병원에서요? 네. 흥미로운 건 의사, 즉 박사라는 존재를 원래는 도인, 이러니까 도를 닦아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식인으로 평가한다는 점이에요. 의사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네요. 도인이라니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겠죠? 그렇죠. 현실의 의사들은 병은 고칠지언정 환자를 고치지는 못한다고 비판해요. 병은 고치는데 환자는 못 고친다. 그게 무슨 말이죠? 고장난 부품, 그러니까 손상된 세포나 장기를 고치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 사람이 왜 아프게 되었는가라는 근본 원인, 즉 환자의 상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아, 마치 자동차 수리공이 엔진은 완벽하게 고쳐주면서 운전자의 그 만폭 운전 습관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수리공이라는 비유가 또 뼈아프네요. 결국 병원에 가도 임시방편의 수리만 받을 뿐 근본적인 치유는 없다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환자는 계속해서 병자를 낳고 병자는 수리를 받아서 잠시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병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과 의사는 점점 늘어나는데 아픈 사람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는 기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군요. 네. 교육에서는 사명만 주고 길은 안 열려줬고 종교에서는 길 대신 관리만 했고 마지막 보류인 의료 시스템마저 현상만 수리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교육, 종교, 의료. 듣다 보니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갇힌 기국인데요. 이 강의록이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지는 않겠죠? 그럼요. 당연히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암울한 진단 끝에 어떤 희망적인 해법을 내놓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법을 찾는 데 있다고 말해요. 법이요? 국회에서 만드는 그런 법률 말인가요? 아니요. 그런 법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맞는 바른 답 혹은 삶의 원리 같은 개념입니다. 삶의 원리? 네,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인생 사용 설명서의 본질 같은 거죠. 드디어 그 사용 설명서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찾으라는 걸까요? 이 법을 연구해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홍익인간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연구를 수행할 장소로 아주 의외의 곳을 지목하는데요. 어딘데요? 바로 우리 주변에 흔하디 흔한 카페나 찻집입니다. 네, 카페요. 갑자기요? 너무 일상적인 공간이 튀어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이 가장 의아했습니다. 무슨 명상센터나 연구소 같은 곳이 아니라 그냥 커피 마시는 카페에서
그 거대한 법을 찾으라니요? 그런데 강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그 깊은 뜻이 있어요. 카페를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사회연구소라고 재정의하는 겁니다. 사회연구소요? 네, 각자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기존의 낡은 생각을 깨고 새로운 답, 즉 법을 함께 찾아가는 공간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화 그 자체가 연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라진 어떤 공론장의 역할을 일상적인 공간에서 되살리자는 제안처럼 들리기도 하죠. 네네, 하버마스가 이야기했던 공론장처럼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연구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규칙 혹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겸손과 존중이죠. 겸손과 존중. 좋은 말이긴 한데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의에서 정의하는 겸손과 존중은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여기서 겸손은 나를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태도를 의미해요.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상대의 지식을 온전히 흡수하려는 자세.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듣는 것이 겸손이다. 와, 신선한데요? 그럼 존중은 뭔가요? 존중은 반대로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해 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아, 내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상대에게 이롭게 쓰이도록 전달하는 책임감이죠. 이 두 가지만 지키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내 지식의 부족함을 채우고 이게 겸손? 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상대가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해주면서 이게 존중? 그렇죠. 서로의 지혜를 합쳐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자체가 바로 법을 찾아가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카페에서의 대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이건 그냥 잡담이 아니라 두뇌와 두뇌가 만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내는 공동 연구 작업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의 위대한 스승이나 거대한 기관에 의존해서 답을 구걸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아, 이제 우리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꺼내놓고 수평적인 대화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가장 효율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이 바로 카페라는 거고요. 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바른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곧 도를 닦는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홍익인간의 사명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메시지네요. 네, 정확히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대한 구호에서 시작해서 길을 잃고 종교와 병원을 전전하는 현대인의 초상을 거쳐 그 모든 문제의 해법이 결국 카페에서의 올바른 대화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에 있다는 결론까지. 네,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이야기죠. 맞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들 사이의 관계와 소통 속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위대한 구원자가 아니라 어쩌면 서로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줄 좋은 대화 상대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강의의 주장처럼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법의 실마리가 우리 주변의 평범한 대화 속에 숨어 있다면 당신은 내일 누구와 어떤 자세로 대화를 나누어 보시겠습니까?